안녕하세요, 찬나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지금 금리가 또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금리 변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변화랑, 그리고 현재 20, 30대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당장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제목부터 보시면 지금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1.5%로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2021년 8월부터 지금 4월 한 8개월 정도죠. 이 8개월 만에 금리가 거의 3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0.5에서 지금 1.5까지 급격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2019년부터 조금씩 하락하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0%대 처음으로 진입을 했죠. 그래서 한동안 유지됐다가 지금은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14일에 기준금리를 연 1.5%로 인상을 했다고 하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를 넘어서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 다음 미국이랑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긴축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라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급하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실제로 금리랑 부동산 가격에는 어떤 영향이 있냐면, 먼저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의 금리 변화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금 한은 기준금리인데, 지금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기준금리가 5%였습니다. 지금 올라간 건 올라간 것도 아닌 거죠. 지금 뭐 1.5%라고 하는데, 그래서 2005년까지만 해도 한 3%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가 2007년도 때까지 계속해서 5%까지는 유지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2008년도에 금리가 확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이때 당시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나라 경제가 힘들어져서 이렇게 금리를 확 내린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거의 2%에서 3%로 놀고 있다가 2015년부터는 이제 점차 아래로 떨어져 오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거죠. 자, 그럼 절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말은 당연히 틀린 말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부동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였는데, 이때 당시 기준금리가 4%에서 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퍼센트도 여기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금리 수치에 따라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은 당연히 틀린 말이고, 그러면 이 금리랑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한번 매칭을 해볼 건데, 이 그래프랑 아까 그래프랑 한번 매칭을 시켜보시면, 먼저 집값이 계속 올라가던 시기는 지금 여기 시기입니다. 2000년 초반부터 여기까지는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갔었죠. 그 다음 2008년도부터 한 2015년까지는 계속해서 조금씩 떨어지거나 보합으로 유지를 하다가 지금 대략 2015년부터는 조금씩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금리랑 매칭 시켜보면, 자, 금리가 떨어질 때 집값이 올라갔죠. 여기는 금리가 올라갈 때 어떻게 됐죠?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어떻게 됐죠? 집값이 떨어졌죠. 금리가 떨어질 때 어떻게 됐죠? 여기도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금리가 떨어질 때 어떻게 됐죠? 집값이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이것만 보셔도 절대적으로 이 금리에 따라서 집값이 변하는 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금리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바로 이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기준금리 퍼센트, 뭐 5%, 6%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 6%에서 계속해서 떨어진다 생각해보세요. 뭐 4%, 3%, 2%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어쨌든 기존보다는 내가 돈을 빌리는데 이자를 적게 내기 때문에 이 평소보다 대출에 조금 유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이 수요층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요층이 늘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다만 반대로 금리가 1%에서 이게 5%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자,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받은 대출 이자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부담돼서 오히려 집을 매수하는 걸 꺼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 수요층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집값이 움직이는 거는 단순히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금리 플러스 뭐 정책과 이 세계 경제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그림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대출로 비교를 해보면 기존에 대출이 있던 사람들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이자가 올라가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 이자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대출을 갚기 위해서 실물 자산을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덩달아서 대출을 안 받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또 어떤 게 올라가죠? 바로 적금 이율이 올라가죠. 적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거에 따라서 투자도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고 이거에 따라서 경제도 안 돌아가는데 이거는 이제 디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어쨌든 적금하는 비율이 더 늘어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금리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이 금리가 실질적인 부동산 투자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랑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사람들의 심리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 지금 현 시대가 이 금리 인상이 사람들의 심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하게 또 수요층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금리보다는 뭐 정책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심리 요인에 의해서 이 수요층 변화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집중해서 부동산 가격을 예상해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요즘 부동산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죠.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존에 이 전세가랑도 이 갭이 많이 벌어져서 실제 투자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이렇게 갭이 많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저 집을 살 사람이 있을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또 다른 변수가 나왔죠. 그게 뭐냐면 자, 신흥 부자들의 탄생입니다. 즉 옛날에는 없었던 직업에 따라서 나오는 이 신흥 부자들이 요즘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 신흥 부자들이 나오면 당연히 어떤 걸 하죠? 당연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좋은 집으로 마련을 하겠죠. 이 좋은 집은 당연하게도 이 서울이나 이 입지 좋은 부동산이겠죠. 그래서 새로운 부자들이 여기에 수요층으로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밑에는 제가 생각나는 것들만 적었습니다. 뭐 요즘 나오는 각종 어플들, 웹툰 작가들 돈 엄청 많이 벌고 있죠. 그 다음 블로그, 유튜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 아프리카 TV 이것도 말할 것도 없죠. 틱톡, 뭐 클래스101, 크몽, 숨고 등등 요즘은 정말 많은 이 인터넷 플랫폼으로 돈 한 푼 없이 전부 다 여기서 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적은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본금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자본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실행력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하나은행에서 이 부자 보고서를 내는데 여기에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자, 요즘은 영리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테크 기업들의 이딴 상장으로 우리 사주를 보유하고 있던 임직원들이 거액의 차익을 실현하고 그 다음 인플루언서 등의 새로운 고소득 직군이 부상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이 영리치들의 총 자산이 여러분들 얼마냐면 66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리치들의 보유주택은 1.7채고 자산 형성의 주요 원천은 근로소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영리치들이 대부분 사는 곳이 어디냐면 자, 강남 상구에 살고 있고 그래서 이 강남은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부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당연하게 또 이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고 하죠. 자, 그 다음 연평균 소득이 4억 정도 된답니다.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이게 연에 4억 정도를 벌면 지금 강남에서 갭으로 살려면 거의 10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연소득이 4억 정도 되면 이분들이 한 2년이나 3년 정도만 모으면 그 강남의 1급지 가장 좋은 아파트를 갭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20대나 30대 분들은 지금 이 영리치가 자산이 있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아이디어로 전부 다 돈을 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런 사이트나 플랫폼에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팔아서 전부 다 부자가 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2017년, 2018년에 과상화폐로 한 20억 정도를 벌었고 이게 시드머니로 해서 자산을 불렸다고 합니다. 실제 영리치의 총 자산을 보시면 66억 중에 부동산이 한 38억 정도 되고 나머지 금융자산이죠.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금융자산이 2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한 6대4 정도 된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유주택 수는 1.5채 즉 한 채는 정말 좋은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라고 그러죠. 그런 한 채를 가지고 있을 거고 나머지 한 채 정도를 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영리치의 직업을 한번 보시면 자, 회사원이 가장 많죠. 31%입니다. 그 다음 전문직이 많고 자영업자 그 다음 CEO 그 다음 임원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회사원이 많다는 거는 어떤 걸 뜻하냐면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N잡을 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회사 월급으로는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부가적인 N잡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은 부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영리치의 대부분이 한 가지 소득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두 가지 이상의 조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이 근로소득이랑 재산소득 그 다음 사업소득이랑 재산소득 조합이 28%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자, 이 두 개에서도 빠지지 않는 게 어떤 거죠? 바로 재산이죠. 즉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고
난 부가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결론을 말씀드리면 당연하게 또 입지가 좋은 것들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긴 했지만 거기에 따른 이 신흥 부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수요층은 끊이지 않는 거죠. 즉 이런 것들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앞으로 더욱더 입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즉 서울 주요 생활권이나 아니면 대규모 신도시 같은 입지가 좋은 곳들은 지금 많이 올랐어도 나중에 떨어진다고 해도 가격 방어가 잘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이 2030 세대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자본금 필요 없습니다. 이 자본금 없이 전부 다 이 플랫폼에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전부 다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조건 이 다양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발로 뛰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실행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영리치가 되기 위해서 꼭 노력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